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요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오늘 좀 늦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자율구독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모 쪽에 좀 노딱이 많고 또 이상한 광고 붙는데 광고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한 10분의 1, 10% 토막 났거든요.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여쭈고자 하냐면 지금 이제 미중 전쟁이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훨씬 심화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고통이 좀 많죠. 중국이 급속하게 가라앉아 가니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 또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 이런 게 교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고통이 많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잘 이제 견뎌내면서 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 모택동 체제인데요. 이게 뭐 중국 돈만 봐도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어찌 모택동 하나만 인물이 있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은데 뭐 1원짜리부터 고액권까지 전부 모택동만 박아놨죠. 이 모택동 체제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이 중국에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체제 위기가 아니었거든요. 1950년대 대약진을 살펴보죠. 1950년대 대약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이 바로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몽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집단농장에서 전부 자급자족적인 공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집단 농장별로 철광석을 녹여서 강철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집단 농장별로 허접한 말도 안 되는 제철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석탄 낭비돼, 그 다음에 철광석 낭비돼, 도시공업이 안 돌아가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을 집단 농장에 수용을 해서 이제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같이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그 급식소에서 같이 밥을 먹게 만들고 뭐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경제가 마비돼서 최소한 5천만 명 정도가 아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야 나라 뒤집혔어야 되지 않아? 근데 안 뒤집혀요. 중국 끄떡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건 거의 태평천국 시절 의식과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또 무지하고 그리고 사납고 이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또한 그 당시는 이제 혁명을 한 지 아직 10년도 안 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군이 아주 일사불란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거 우리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약진에서 그렇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폭발적 위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단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굶어 죽었거든요. 고급 단간부들도 무수히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혁명적 정신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체제 위기가 안 오죠. 문화혁명 때요. 이거는 이제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약 사람이 이래저래 한 1,000만 명 죽고 그렇게 사람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이 지식층이 10년 동안 배출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먹물이 다냐. 공산사회라는 것은 모택동 어록 한 권 가지고 끝나는 거다. 이래가지고 설쳤단 말이에요. 이 중딩까지 설쳤어요. 이럴 때도 사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혁명 난 지 2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층, 상류층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니들 좀 먹물 좀 들었다고 까불어? 이 자본주의의 개들아. 그러고서 그냥 압박한 거예요. 그리고 일사불란했었어요. 당분이. 예를 들어서 모택동에 야 당에서 누구누구 쳐내. 그러면 아니 당 2인자 류샤오치 유소기가 길거리에서 중학생들한테 매맞고서 몸이 아파서 죽었거든요. 등사호핑을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쳐들어가서 그 욕을 보이고 그 아들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아들이 반신불수가 됐잖아요. 하반신불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이 당군 체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농촌으로 쫓아보내는 하방이 있었고 또 경제가 마비돼도 폭발적 위기가 없었습니다. 천안문 학살이 이제 10,000명 이상 죽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1989년에 있던 일입니다. 10,000명 이상 수만 명까지 죽었다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때 보면 중국이 참 운이 그때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이 좋았습니다. 우선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 중국은 에너지가 자급되고 있었고 식량이 자급하다 못해 수출하던 상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중국이 처음으로 개혁 개방을 할 때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농산물 수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덜 먹고 덜 쓰고 덜 떼고 살 때예요. 그래서 식량이 자급 수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와 식량이 말하자면 자급이 되니까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이 돼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거기다가 국제 정세도 엄청 유리했습니다. 1989년이 어떤 해입니까? 폴란드 그리고 동독 이런 걸 비롯해서 동구가 이제 막 해체가 그냥 급속하게 진행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질 않은 거예요. 집중을 동구 소련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내부적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도 사실은 면죄부 받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중국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제 제재 걸어도 저긴 자급자족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 그럼 우리 농산물 우리 인민이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고 좋네. 그러고 견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10,000명이요? 아유 한 10년 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10,000,000명 가까이 죽었네. 지식층을 10년을 배출 안 했는데 그런 짓을 태연히 저지르고 30년 전에는 대약진으로 해서 수천만이 굶어 죽었는데도 태연히 그게 진행되고 이런 무시무시한 체제이기 때문에 1989년에 중국이 세계 경제랑 안 묶여 있어서 바깥의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중국이 그때 그냥 별일 안 당하고서 넘어갔다고요. 체제 위기 없었어요. 그럼 체제 위기? 자, 대학진에 수천만 죽어도 체제 위기 없었어. 문역으로 10년 동안 지식인이 배출 안 되는 그런 흉악한 짓이 저질러도 체제 위기 없었어요. 천안문 때 10,000명에서 수만 명을 학살해도 체제 위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체제 위기가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잖아요. 중국인들 의식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깥 세상을 알거든요. 바깥 세상을 알아요. 의식이 바뀌었다고요. 눈높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에너지 수입해서 써야죠. 식량 수입해서 먹어야죠.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세계 제조업기지 1번지 아닙니까? 중국이야말로 세계 경제에 목을 달고 있는 체제라고요, 이게. 거기다가 세 번째, 당군의 상층부에 이게 부패가 일단 조단위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인 재산을 만들어 놓은 규모가 조단위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 당군 상층부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미중 문명전쟁이 지난 2018년 봄부터 진행됐으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디커플링이죠. 중국과 거리두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거리두고 세계 경제와 중국 사이에 거리두기.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세계 제조업기지 1번지의 위치로부터 끌어내리겠다. n분의 1로 만들겠다. 이게 기본적인 발상이거든요.
두 번째로 지정학적 군사적 무릎 꿇리기죠. 이거 여러 군데서 지금 중동은 지금 중국 손목 다 잘라내 버렸죠. 중국의 손목이 이란인데 이란 솔레이마니 잡아 죽이면서 이란 저렇게 압박하니까 중국 손목 잘려 나갔다고요. 동남아에서도 중국 손목 잘랐거든요. 베네수엘라 저렇게 가둬버리니까 남미에 대해서도 중국 손목 잘랐거든요. 홍콩 중국 손목 끊겼죠. 타이완 중국 손목 끊겼죠. 지금 중국이 촉수를 뻗어서 쪼물락거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해외 공작이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이 미중 문명 전쟁은 지적재산권, 세 번째죠.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그거 너희 보장해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 보장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금융이 개방돼 가죠. 그 다음에 소통을 개방할 거라고요. 너희도 유튜브 틀어. 너희도 페이스북 해. 너희도 트위터 해. 너희한테 우리 통신사 들어가서 좀 일부 좀 장사 좀 하자. 뭐 이런 거 될 거라고요. 출판 예술 이거 중국의 당의 선전선동부에서 직방으로 관할합니다. 중국이요. 서점이 민영화된 것도 몇 년 안 돼요. 출판은 아직도 사실상 전부 국영체제입니다. 예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다섯 번째죠. 종교라든지 소수민족이라든지 또한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자유화가 거론된단 말이에요. 인권이 거론되고. 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하고 인민해방군한테 밥숟가락 놔란 소리예요. 저는 중국이 뭐 빠개진다 뭐 이런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 일단 너희 체제 갖고는 안 돼. 너희 체제는 체제 자체의 세상에 대한 공격성을 내장하고 있고 체제 자체의 개인 존엄성을 깔아뭉개는 걸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체제로는 안 되겠다. 그따위 체제 해가지고 세계 경제에 제조업 기지 1번지를 해. 야 우리가 호구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진행돼서 성과를 발휘해 왔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퍽 터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거죠. 중국과 거리두기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2003년 사스 때 이게 1분기, 2분기 때 있었던 일이죠. 늦봄 그리고 초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도 중국이 2개월 이상 쉬쉬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늦장 대응해서 감췄죠.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공안에서 체포해서 갔단 말이에요. 의사들을. 즉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어떻게 이제 세계인의 그 머리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될 거냐. 중국은 치명적 질병이 발생해서 유행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거가 이게 쉽게 사스처럼 쉽게 안 가라앉습니다. 왜냐?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전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으로 평균 4명 정도 발생한다고요. 3점 몇 명이 발생해요, 이게. 그다음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전염이 되잖아요. 세 번째,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장기적이고. 일반적 폐렴과 달리 얘는 폐 전체가 아예 그냥 작동을 못하는 상태로 가거든요. 폐 전체가. 이거 황당한 상태죠. 보통 이 허파과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어서 그 감염을 일으키면 이게 폐렴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허파과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폐 전체 모든 허파과리가 다 부어서 할딱할딱할딱 하는 상태고 그 할딱할딱 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허파과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단백질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폐석화죠.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치료를 아주 그 고급 치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힘들고 장기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이 의료기술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가 좋고
평소 사람들의 습관이 깔끔하고 잘 씻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그 평소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고 이러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 지금 중국이란 체제는 저기 내륙 들어가면 연소득 2,000불 뭐 이렇게 된다고요. 저기 아프리카보다 못 살아요. 내륙 쪽 가면. 그럼 중국이란 체제는 이 정도 질병 발생하면 그냥 저 상태로 그냥 계속 내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잘 쉽게 안 깔아앉을 거예요. 사스 때는 쉽게 깔아앉았죠. 저거 안 깔아앉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거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 날씨가 따뜻해져도 계속 유행한다니까. 계절 바꿔도. 계절 바뀌어도. 자, 근데 미국이요. 그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발병했을 때 미국 의료진이 5,000명인가 수천 명 단위가 들어가서 그걸 진압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2015년인가 14년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대서특필 안 해서 그런데 아프리카 에볼라를 진압을 한 게 미국 의료진입니다. 미국이 저런 데 대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뭔지를 안다고 금방 알아차린다고요. 그 우한에서 제일 먼저 철수했죠. 그러니까 중국 그 주요 언론이 미국을 공격했어요. 야, 너희들은 우한서 제일 먼저 철수하고 이 병에 대한 공포 퍼뜨리면서 우린 도와주지 않고 목면 소리 했는데 실제로 미국은 1월 달에 제일 먼저 중국한테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중국이 거절했었어요. 미국 그때 도와주겠다고 한 걸.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언론은 미국을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미국 상무장관이 여기서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거든요.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디커플링이 심화돼서 미국, 멕시코,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제조업 기지가 분산될 거다. 미국에서도 제조업에 그런 관련돼 가지고 신규 잡이 아마 많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폭스랑 인터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할배인데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스에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중국의 지금 우한 폐렴이 앞으로 우한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럼 이걸 중간을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중간을 딱 활자화시키면 뭐예요? 중국 우한 폐렴 덕분에 미국에서 제조업 많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구설수에 올라서 요새 지금 몰매를 좀 맞았죠, 며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냥 쿨하게 얘기한 거예요, 냉정하게. 자, 중국이 저렇게 디커플링이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간다. 저게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 세계 경제의 제조업 기지는 지금 중국 의존도를 많이 벗어나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많이 벗어나서 저게 분산돼 갈 거다. 이 현상이 심해진다. 즉 저게 지금 미중 문명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 가장 중요한 방향의 하나가 디커플링이었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디스인게이지먼트 내지 디커플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요새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미국서. 근데 이 디커플링이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저 병 저거 쉽게 안 나요. 안 가라앉아요. 저거 저런 역병이 또 재발하고. 그러니까 우한시 전체를 닫아 걸죠.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체제 위기가 지금 중국에 올 거다. 저거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랑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깊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에너지와 식량.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깊게 의존하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옛날 대학진 1950년대, 70년대 문혁, 1989년에 천안문 때와 다르다. 영판 다르다. 이제 안 참는 상태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지 대충 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미중 전쟁이 진행되어 온 상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심상치 않다. 저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거다. 그래서 우리도 고생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러면서 중국과 그냥 좋아져서 그냥 거기에 딱 빨대받고 옆에서 따뜻하게 살자. 뭐 이 전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꼭 좌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우파도 그래요.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도. 그래서 중국이랑 깊게 물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퍽 발생하니까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은, 중국과의 결합도가 꽤 높은 우리 같은 경우 경제 규모도 별로 안 큰데 미국 같은 데 비하면 물론 그저 세계 10위권이나 되니까 그 고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최대한 이겨나가면서 이 차제 중국과 좀 거리가 벌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복이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참 허리띠 졸라매는 것 같고도 안 되겠죠. 너무 눈물 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아니 애 학원은 보내야겠는데 수입은 없어지고 가정의 유지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진짜. 근데 이거 견뎌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눈물 나는 상황인데 견뎌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문재인 586의 이 친중 노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소리죠. 이 문재인 586은 일단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삼불 정책을 약속을 했었죠. 사드 배치 안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딱 백기를 들고 시진핑 앞에 가서 황제 폐하 하면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탈원전이 가장 지독한 친중 정책이에요. 탈원전이. 한국은요, 원전 기술의 메카입니다. 전 세계 1번지입니다. 이게 한 6가지 점에 있어서 5가지 점에 있어서 원전 기술의 1번지입니다. 우선 첫째, 핵심부 설계 구축하는 데 1번지입니다. 원자로, 그러니까 진짜로 그 핵연료가 분해되는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구축하는 데 저희가 1번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두 번째, 제어부를 설계 구축하는 데 저희가 1번지입니다. 제어부라는 거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 제어를 전부 디지털 센서로 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해낸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게 1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건설비로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신뢰성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딱 해내는 깔끔하게 딱 건설에 저희가 1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1번지입니다. 저희 원자력 사고 때문에 사람 죽거나 다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40년 동안. 저희가 운영 노하우가 전 세계 1번지입니다. 핵심부 1번지, 제어부 1번지, 건설 1번지, 운영 1번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천억을 넣어서 모듈식 중규모 원전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중규모니까 이제 뭐 몇백만 메가와트, 몇백 메가와트 정도 급이죠. 그러면 이게 뭐 인구 한 20만, 10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시로 치면 논산, 계룡 뭐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모듈화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 단가 자체도 중국보다 한 4분의 3, 뭐 미국에 대하면은 뭐 거의 뭐 5분의 1, 4분의 1 수준이고요. 건설 단가 굉장히 낮으면서 굉장히 잘 돌아가는 모듈식의 무공의 그런 신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거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몇천억 들어간 거.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냐? 중국 갑니다. 중국은 지금 원전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오시라요, 오시라요 하면서 중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중국의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다 넘겨주기 위한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저거. 저거야말로 아주 지독한 정말 친중 정책입니다. 자기의 살과
피와 혈관과 근육과 내장과 뇌수 다 빼갖고 전부 중국에 바치는 문재인 586 집단이 저 짓을 한 거예요. 더욱이 이제 저 탈원전 하면서 이제 내세운 게 다 거짓말이라고. 우선 첫째, 설계수명. 설계수명이란 용어는 원전 기술에 없습니다. 원전에는 수명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수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자로입니다. 원자로가 저게 한 12cm 뭐 이렇게 두꺼운 그 철판으로 이렇게 바깥이 케이싱이 되어 있는데 그 철판이 얼마나 이제 깎여 나가냐. 그거 이제 철판을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시료를 심어 놓는다고 미리. 그럼 시료를 끄집어내 갖고 안 깎여 나갔으면 계속 돌리는 거예요. 터빈 뭐 이런 건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깎여 나갔으면 안 돌리는 거고. 어떤 정도까지 더 이상 깎여 나가면.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럼 야 원전 수명 40년 그거 어떻게 정해진 거야 처음에 그런 얘기. 설계 수명. 그 설계 수명이 아니라요. 하나는 첫째 미국에서 정해진 건데 미국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원전이 수명을 연장을 하면 연장 신청을 하면 그 철 케이싱 그러니까 원자로의 철 케이스 그거 깎여 나간 거 저기 검사해서 20년 40년씩 더 연장 때려줘요 바로. 설계 수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로 철 케이싱의 열화 그걸 열화라 그러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부식 비슷한 거죠. 깎여 나가는. 고온에 노출돼 있으니까 고온 쪽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지 다른 거는 없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미국서 처음에 40년 어떻게 나왔는데 하나는 반독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반독점법이 세니까 원전 지으면 전력 공급을 독점할 거다. 너희 40년만 해먹어. 반독점법 고려. 두 번째 뭐였냐? 감가상각 고려입니다. 야, 뭐 투자라는 게 한 40년이면 감가상각 다 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걷어도 되지. 그래서 40년을 허가해요. 원전에는 설계 수명이 아니라 인허가 수명입니다. 가동 인허가 수명이에요. 그럼 가동 인허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40년 돌리고 나서는 원자로 케이싱이 얼마나 깎여 나갔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화됐나. 그러니까 열등감할 때 그 열자 써요. 열화. 얼마나 열화됐냐. deteriorate 됐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케이싱.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바꿔 껴가면서 돌려요. 거기다 문재인 또 거짓말했죠. 그때 탈원전 하면서 일본에서 그 원전 그 사고로 1648명이 죽었다. 원전 사고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저거 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거나 그 지역에 원래 저 정도 사망률이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항의했잖아요. 당신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없는 게 인허가 수명이고 인허가의 조건은 뭐냐? 원자로의 그 케이싱, 철로 된 케이싱의 열화 상태에 대한 측정에 의해서 더 가동을 더 허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문재인 586 정부의 지금 이 그 추잡한 모습은 이런 중국 끼고 돌기, 중국 섬기기는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드러나죠. 송영길, 뭐 이인영 이런 자들의 그걸 보면 저는 이 자들이 우한에 가서 좀 살다 오기를 바랍니다. 우한에 가서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저기 독감 뭐 어쩌고 저쩌고. 독감은 폐 전체를 그렇게 한꺼번에 공격 안 하거든요. 얘는 폐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감이나 폐렴은요, 폐 일부를 공격한다고요. 폐 일부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폐렴, 뉴모니아. 독감이 뉴모니아로 가잖아요. 그때 폐 일부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폐 전체예요. 전염률은 스페인 독감의 3배고요. 치료는 훨씬 더 고가의 장기 치료해야 되고요. 치사율 높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종류의 백신도 없고요. 그 백신 쉽게 안 만들어진다고요. 임상실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인데 일종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 요번에 저거 쉽게 안 가라앉아요, 저거.
아니 뭐 독감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미국서 독감으로 1년에 몇만 명 죽어요. 오케이. 그 왜 그러냐. 주변에 어르신 모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죠. 노인들. 돌아가신 원인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폐렴입니다. 독감 폐렴 혹은 폐렴.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여기 인후에서 요거 저기 우리가 숨 쉴 때는 이쪽으로 하고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막아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후두라 그러나. 그게 그 역할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인간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걔가 작동을 하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이 노인이 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 속에 음식물이 축적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폐렴 상태 비슷한 상태가 있어요. 이게 악화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사망자 6만 몇 명 중에 실제로는 원래 노인이 독감 걸려서 폐렴으로 번져갖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인 거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야 독감 사망자가 6만 몇 명인데 뭐 그거 뭐 한 5명 죽은 거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꼴통 좌파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원래 독감 폐렴으로 원래 많이 죽어요. 우리가 노인분들 엄청 돌아가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노인분들 뭐 이제 80, 70대 후반, 80, 90, 뭐 90대 후반 이분들 돌아가실 때요. 거의 90, 저희 어머니도 그걸로 돌아가셨는데 일종의 거의 90% 이상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8, 90%는 폐렴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 그 폐렴으로 말이야. 1년에 잠깐 우리나라 지금 몇 명 돌아가시나 노인들. 1년에 한 10만 명쯤 돌아가실걸? 더 돌아가실걸? 아, 폐렴으로 말이야. 그거 1년에 말이야. 수만 명씩 죽는데 뭐 그까짓 몇 명 죽는 거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래 노인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원래. 근데 일반 폐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헛박과리가 우리가 이제 이 폐는 헛박과리로 형성돼 있잖아요. 헛박과리 일부에서만 염증이 진행된다고. 얘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헛박과리, 폐 전체. 그래서 호흡이 곤란해져요.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치료하죠. 음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걸 쉽게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압이라는 건 마이너스 압이니까 폐 속의 압력보다 마이너스 압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기를 일부러 끄집어냈다가 집어넣었다 끄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호흡을 인공적으로 해주고 뭐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그냥 산소 마스크로 산소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끄집어도 내줘. 우리 폐가 원래는 수축해서 공기를 내보내고 부풀어서 공기를 들어도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빨갛게 부어갖고 열이 올라서. 그리고 그 헛박과리에서 이렇게 그 헛박과리 부근으로 실핏줄이 가면서 그게 이제 여기 간격이 얇으니까 그 헛박과리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가 실핏줄 쪽으로 녹아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삼투압 교환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이쪽 실핏줄 속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뭐 이러겠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소모했으니까 이제 피에 이제 그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고 뭐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얘가 염증 상태라서 이게 그 헛박과리에 공기가 있는 공간하고 실핏줄 사이가 빨갛게 부으면서 그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폐렴이거든요. 근데 일반 폐렴은 그게 한 부분에 일어나는데 이거 전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의사 선생님들 보실 텐데 보면서 백모 저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노가리 핀다 그러는데 저도 그래도 이거 가도 야 이게 왜 흉악하게 무서운 병이야 하고 이것저것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것도 좀 보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저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위축되고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결국 문재인 586 집단은 쟤들
이상한 친중 노선이야. 왜 중국을 저렇게까지 싸고 돌았던 거지? 왜 중국을 저렇게까지 모시고 살았던 거지? 이러한 반발심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저변에 쭉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당이에요, 한국당. 자, 한국당이 이틀 전에야 중국인 입국 막아야 된다. 뒷북을 쳤어요. 그럼 그 전에 지금 며칠째야 지금 뭐 한 보름째는 뭐 한 거야 도대체? 의협에서 벌써 한 열흘 전에 중국인 입국 전면적으로 막아야 된다 했는데. 야, 한국당 이때까지요. 미중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이번에 제1차 협정에서 승리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평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 제1차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이렇게 승리함으로써 중국이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경제도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서 촉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딱 논평이 멋있게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잖아. USMCA,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그 협정. USMCA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나프타를 더 발전시켜서 USMCA로 가면서 특히 멕시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북미와 멕시코가 제대로 된 하나의 그 경제 협력 공동체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미 시장을 더 북미 경제와 더 연결을 더 깊게 하려면은 어떤 발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논평이 나와야죠. 트럼프 탄핵 난동 실패. 여기 논평 나오면서 딱 황교안 대표가 딱 축전을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야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참 철없는 것들이 저 민주당 좌파들이 저를 3년 내내 지금 탄핵하면서 전부 뒷다리 잡기만 하고 있는데 참 당신도 미국 그 다스리느라고 정말 3D 업종에서 고생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지.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의 극저항 표류. 지금 버니 샌더스랑 걔랑 결합한 AOC라 하도 그 여자 설쳐서 그 20대 여자애 그 저기 푸에르토리코 출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그래서 이름도 힘들어서 AOC라고 하죠. 표현을 AOC. 알렉산드리아의 A, 오카시오의 O, 코르테즈의 C. 그래서 AOC. 버니 샌더스가 그 AOC 끼고서 국경 다 열어야 돼. 전부 사회주의 해야 돼. 부유세 매겨야 돼. 이러고서 지금 민주당 1등 하고 있는데 너무 1등해서 너무 무서워지니까 아이오와 프라이머리가 지금 열렸는데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잘 못 돌아가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둘러댔는데 지금 의혹은 뭐냐. 표 조작하려고 그런다. 이게 의혹이에요. 버니 샌더스가 먹는 판이 되니까 버니 샌더스 먹으면 이제 민주당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극저항 표류를 쫙 빨려가면서. 그러면 논평이 나와야죠. 우리의 참 6.25 때부터의 동맹국인 우리 미국에서 미국의 자랑스러운 양당 체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서 우리 6.25 참전 결정도 민주당의 트루만 대통령이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남전 같이 갈 때도 민주당의 존슨 대통령 때 같이 가기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사이에 관계가 우리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관계가 작지 않은데 이 민주당의 지금 메인스트림이 작동을 못하고 민주당 극저항 표류로 가서 우린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논평이 나와야죠. 요번에 안 하잖아. 그리고 무슨 집권을 위한 정당이 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중국과 거리두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그러면 한국당에서 딱 논평이
LG 같은 데서 왜 그 화웨이 그 장비 자꾸 쓰냐? 왜 성관이가 이번에 화웨이 그 저거 뭐죠? 저기 CCTV 수입하냐? 우리도 중국과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된다. 물론 당장 굉장히 고통스럽다. 정말 눈물나게 고통스럽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좀 거리를 두고 재빨리 다변화를 해야 되고 문재인 586 집단은 중국에 대한 비굴한 사대주의를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논평이 나와야지. 안 하잖아. 안 해요. 그럼 한국당 무채 뭐냐 이거야. 무색, 무치, 무입장이라는 건데 글쎄 과연 무색, 무치, 무입장이냐 이거야. 저는 무색, 무치, 무입장은 위장이고요. 실제로는 한국당 아래로 흐르고 있는 압류는 지금 친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들여나온 그 잘난 공관위원장 김형호라는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희수라고 거의 문정인급인데 문정인이 정치판에서 이슬람을 띄우는 사람이라면 이희수는 문화 이 정신의 영역에서 이슬람을 띄우는 사람이에요. 관계 굉장히 깊어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형우가 세간에는 술탄과 황제라는 이슬람 띄우는 소설을 쓰게 된 게 이희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썼다. 뭐 이게 세간의 평이에요. 그럼 느닷없이 그런 식의 주제를 잡아서 쓸 수가 없거든. 기독교 세계가 무능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이슬람한테 그 강인하고 활발하고 파워풀한 이슬람한테 짓밟혀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 동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을 다룬 건데 그 제가 한번 다뤘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 다 엉터리 같이 다룬 거예요. 아무튼 그 책이 이수 영향으로 쓰게 됐을 거다라는 게 세간의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제 아주 야박한 사람들은 그 이수 내지 이수가 만든 그런 고스트라이터가 아마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추측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거는 글쎄요. 제가 확인한 바 없어서 잘 확정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이수가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책이에요. 이 책. 저기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돼 있냐?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